매일 밤 수십억 개의 별들이 조용히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은하계에만 지구의 모든 해변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행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학은 우주가 지능적인 생명체로 넘쳐 흐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호도, 방문자도, 흔적도 오직 깊은 침묵만이 존재하며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과학자들이 제안한 그 침묵을 설명하기 위한 모든 이론을 가려내고자 합니다. 은하 전체 멸종 기계부터 공포 속에 숨어 있는 문명들, 또는 우리가 바로 이 질문을 처음으로 던진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가능성까지. 만약 이것이 당신을 밤새 깨어있게 만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제 준비하세요. 시작합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별들이 형성되고 행성들이 식어가며 생명의 원료가 수백억 개의 은해에 흩어졌습니다. 수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압도적으로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생명이 등장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늘을 향해 포인팅하는 망원경은 항상 같은 답변을 돌려줍니다. 침묵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의 이름을 딴 페르미 역설이라고 불립니다. 1950년 페르미는 매우 단순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이렇게 오래되고 크며 생명의 화학적 조건이 이렇게 쉽게 형성된다면 그럼 모두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을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먼 행성에서 오는 라디오 신호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밖 어디에서도 지능의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완전한 증거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물도 대규모 구조물도 조작된 신호도 없습니다. 이렇게 광대하고 오래되었으며 화학적으로 풍부한 우주는 넘쳐 흘러야 마땅한데 오히려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침묵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잠시 규모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하계 하나만 해도 약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대부분의 별이 행성을 품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과학자들이 거주 가능 구역이라고 부르는 곳에 위치하며 액체물이 표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 행성 가운데 한 개라도 지능적인 생명을 발전시켰다면 우리 은하계만 해도 수십만 개의 문명을 품고 있었을 것이며 그중 많은 문명은 우리보다 수백만 년 더 오래된 것일 겁니다. 인류보다 100만 년만 더 진보한 문명은 이 은하계의 모든 구석구석을 여러 번 탐험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며 기술도 우리보다 약간은 더 뛰어났을 것입니다. 문제는 단지 외계 생명체가 어디에 있는지뿐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질문은 왜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탐사선도 신호도 인공 유물도 우리의 태양계 곳곳에 떠다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설을 제시해 왔습니다. 일부는 안심시켜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희귀하다는 가능성부터 어떤 것이 체계적으로 문명들이 오래 살아남아 접촉할 기회를 차단한다는 끔찍한 아이디어까지 다양합니다. 각 설명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론들을 탐구하기 전에 문제 자체의 이상함을 곁에 두고 생각할 가치가 있습니다. 인류가 신호를 찾기 위해 탐색할 때마다 우리는 특정 주파수의 라디오 망원경, 레이저 펄스를 탐지하는 광학 망원경, 이상한 별 행동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조사들을 사용했습니다. 탐색은 제한적이었지만 그 침묵은 일관적이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의 탐색이 너무 좁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우주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신호 유형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비판이며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1950년 페르미가 이해한 것과 오늘날 연구자들이 깨어있는 이유는 그 침묵이 단순히 이상한 것이 아니라 거의 수학적으로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점입니다. 우주는 지능을 가득 채울 기회를 충분히 가졌지만 뭔가가 그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 뭔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뒤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 앞에 있는지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탐구할 다음 이론은 단순히 침묵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침묵이 인류가 지금까지 받은 가장 중요한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1960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칠판에 수식을 적으며 결코 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지를 정리하기 위해 만든 방정식을 썼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은하계에 통신하는 문명의 수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변수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계산하면 예상치 못한 것을 드러냅니다. 바로 우리의 확신이 끝나는 지점과 공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방정식은 여러 요소를 곱하는데 우리 은하계에서 별이 매년 몇 개 형성되는지, 그중 몇 개가 행성을 품고 있는지,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한 행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중 생명이 탄생하는 비율은 얼마인지, 그중 지능적 생명체로 발전하는 비율은 얼마인지, 통신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비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문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하며 신호를 보내는지를 묻습니다. 처음 몇 변수는 이제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관측을 통해 우리 은하계는 연간 약 1개에서 3개의 새로운 별을 형성하며 대부분은 행성계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많은 별이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의 행성을 갖고 있으며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후속 임무들이 확인한 이 숫자들은 우리 은하계에만 수억 개의 잠재적 거주 가능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방정식은 벽에 부딪힙니다. 거주 가능 행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곳이 실제로 생명을 만들어내는지 묻는 순간 과학적 확신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확인된 생명의 예는 지구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추정치는 외삽에 불과합니다. 일부 천체 생물학자들은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거의 필연적으로 생명이 탄생한다고 믿으며 이는 화학 반응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지구에서도 화학에서 생명체로의 도약이 사실상 기적과 같았으며 수억 년의 시간과 엄청난 운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단 하나의 미지수는 수백만 개의 문명 가운데 최종 답을 우리로 좁혀놓는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어떤 추정이 현실에 더 가까운지 알 방법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더 이상한 점이 나타난다. 생명이 비교적 쉽게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잠잠히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 마지막 변수는 의사소통하는 문명의 수명이다. 어떤 기술력을 갖춘 종족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아야 침묵에 빠지기 전까지 버틸 수 있을까? 만약 문명이 전파 가능성을 갖춘 후 몇천 년만 지속한다면 바로 지금 인류가 위치한 곳이 그러하듯 은하는 짧은 촛불들이 깜빡이며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는 곳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시간 속에서 겹치지 않으며 두 문명이 각각 1000년 동안 존재하더라도 수백만 년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들은 결코 만날 수 없고 서로의 존재를 들을 수도 없다. 이러한 가능성은 시간적 간격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 베르미 역설에 대한 가장 조용하면서도 불편한 해답 중 하나다. 극적인 멸종 사건도 아니고 우주의 포식자도 아니며 단지 시간, 광대하고 무관심한 이 우주 내 모든 마음을 서로 멀리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드레이크는 1960년 한 회의에서 이 방정식을 계산하며 우리 은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문명이 10개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했었다. 현대 추정치는 1개 미만에서 수천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전적으로 미지수에 대한 낙관적 또는 비관적 태도에 달려있다. 그 범위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아직 이것을 해결하기에 멀었다. 우리는 미지의 경계에 서 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이 낮은 숫자를 계속 반환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어두운 설명 중 하나는 과학자들이 대필터, 그레이트 필터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한다. 대필터는 특정 장소도 아니고 공간 속 어떤 대상도 아니다. 이는 1998년 경제학자 로빈 헨슨이 처음 정립한 개념이며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아이디어를 깨끗한 논리적 말로 표현한 것일지도 모른다. 전제는 간단하다. 지능적 생명체가 가능하고 우주가 그것을 수없이 만들어낼 만큼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하가 텅 비어 있다면 어떤 것이 문명을 걸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별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어떤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 필터는 단 하나의 치명적 장애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작은 장애물들이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화학적 수준에서 생명의 시작을 막거나
생물학적 수준에서 복잡한 세포의 형성을 막거나 지능 수준에서 동물들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문명 자체의 수준에서 어떤 종이 오래 살아남아 성간의 문명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다. 가장 무서운 점은 필터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만약 대필터가 인류 뒤에 있다면 우리는 매우 운이 좋은 것이다. 이미 가장 어려운 단계를 넘었기 때문이다. 생명의 탄생, 복잡한 세포의 진화, 지능의 발달. 이들 전환 중 하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은하계의 다른 종들은 거의 해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해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의 길은 열려 있다. 우리는 이 은하에서 몇 안 되는 또는 유일무이하게 별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미래를 가진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대필터가 우리 앞에 있다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우리가 도달한 수준에 이른 모든 문명은 결국 견딜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 핵전쟁, 환경 붕괴, 통제 불능의 인공지능, 아직 상상조차 못한 기술, 그리고 그것이 창조한 종에 대항하는 기술.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주의 침묵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경고다. 우리보다 먼저 이 문턱을 넘으려고 했던 모든 문명은 실패했고 지금 우리가 그것에 다가가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 높은지 추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는 것은 보통 승리처럼 느껴지지만 대필터의 논리에서는 오히려 경보의 신호가 된다. 만약 화성에서 미생물 생명체를 발견하거나 먼 달의 바다에서 복잡한 유기체를 발견하거나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생체 흔적을 찾는다면 이는 생명 발생이 필터가 아니라는 의미다. 생명은 흔하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필터는 더 멀리 또는 우리와 더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는 의미다. 우주에서 생명의 흔적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 확증된 사실이다. 비록 필터 자체가 아직 이론적이더라도 어떤 물리 법칙도 문명이 확산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확산하는 문명의 증거가 없는 것은 현실이고 기록되어 있으며 설명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바는 이것이다. 침묵은 현실이다. 수학은 설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그 필터링을 하는 것은 은하를 비울 만큼 강력하다. 다음 질문은 그 필터가 우주 자체의 산물인지 아니면 훨씬 오래되고 의도된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대필터가 인류 뒤에 있느냐 앞으로 있느냐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두 연구자는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둘 다 합리적이지만 하나는 희망으로 끝나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에 가까운 결론에 이른다. 우리가 대필터가 뒤에 있다고 보는 근거는 과거를 돌아볼수록 믿기 어렵게 보이는 일련의 생물학적 이정표에 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의 기원이다. 지구가 형성된 수억 년 후에도 그곳은 무생물의 암석이었다. 생명은 즉시 화학으로부터 출현하지 않았다.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고 대부분의 추정에 따르면 엄청난 분자운이 따라야 했다. 최초의 자기 복제 분자가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이것이 확실하다.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 즉 화학이 생물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완전한 모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는 아닐 것이다. 약 20억 년 후 단순 세균이 등장한 뒤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 세균이 다른 세포에 흡수되었고 소화되지 않고 영구적인 내부 구조가 되었다. 그 연합체는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냈다. 그 사건은 모든 다세포 생명의 기초인 복합세포를 탄생시켰다. 그것은 지구 역사상 정확히 한 번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식물, 동물, 곰팡이는 그 단일한 희귀한 결합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필터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냈으며 앞으로의 길도 적어도 탐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앞으로의 필터 가능성은 무시하기 어렵고 솔직히 받아들이기도 더 어렵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문명의 행동 패턴, 그리고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인류는 대략 100년 전쯤 무선 통신 능력을 갖추었다. 같은 세기 안에 우리는 문명을 끝낼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했고 지구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대기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으며 장기적인 궤적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위험평가의 언어로 말하자면 우리는 위기를 관리할 지혜보다 재앙적인 힘을 더 빠르게 얻는 종족이다.
만약 이 패턴이 보편적이라면 기술적 능력을 갖춘 모든 종이 충분한 성숙도에 도달하기 전에 그 결과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성숙하다는 것이라면 앞으로의 필터는 우주적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성장의 함정, 즉 모든 종이 겪는 단계이고 대부분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단계이다. 몇몇 연구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드문 세 번째 가능성도 있다. 필터는 단일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연쇄적으로 축적되는 장애물들의 연속일 수 있으며 각각이 생존하는 문명의 수를 줄여 결국 별도의 은하 규모에 도달하는 문명의 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어떤 단일 단계도 모두를 죽이지는 않지만 각 단계가 충분히 희생자를 줄이기 때문에 문명이 탐지될 때쯤이면 통계적으로 남아있는 문명이 없게 된다. 이것은 아직 이론적이지만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 부합한다. 우리는 이 길의 특정 지점에 서 있다. 우리는 적어도 일부는 초기 장애물을 극복했다. 가장 어려운 장애물들이 이미 지나갔는지 아니면 가장 위험한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는 진정으로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음 이론이 전혀 파괴 없이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8년 고생물학자 피터 워드와 천문학자 도널드 브라운리는 우주 생명에 대한 수십 년의 낙관적인 사고와 배치되는 주장을 제시했다. 그들의 주장은 다른 곳에 생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었다. 복잡한 다세포 지능형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매우 정밀한 조건들의 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는 진정으로 특별하며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운이 좋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위치에서 시작한다. 지구는 은하계 어디에든 있지 않다. 은하 중심에 밀집되고 방사선이 포화된 지역에서 충분히 떨어진 은하계 거주 구역 갤럭틱 해비터블 존의 위치에 있으며 암석 행성에 필요한 무거운 원소들이 희귀해지지 않는 곳이다. 은하 내부의 별들은 감마선 폭발과 초신성 충격파에 더 자주 노출된다. 은하 외곽의 별들은 복잡한 세계를 형성할 화학적 풍부함이 부족하다. 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생존 가능성을 유지하는 좁은 대역에 위치한다. 그것이 시작일 뿐이다. 우리의 별은 조용하고 안정적이며 수십억 년 동안 에너지 출력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아 생명의 진화를 가능하게 한다. 많은 별들이 더 변덕스럽거나 더 폭력적이거나 너무 짧은 생명을 가져 복잡한 진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또한 지구의 위치도 특별하다. 우리는 위성인 달이 있어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를 안정시키는 큰 역할을 한다. 그 안정이 없다면 지구의 축은 혼란스럽게 흔들리며 극심한 기후 변동이 발생하여 안정된 생태계의 발달을 방해할 것이다. 그리고 목성도 있다. 태양계 내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중력 방패 역할을 하여 더 높은 빈도로 지구를 강타할 해성이나 소행성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거나 굴절시킨다. 충돌이 많을수록 대량 멸종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이 복잡한 생명의 안정과 발전에 방해가 된다. 목성의 존재는 필수였을지도 모른다. 여기에 수백만 년 동안 탄소를 재순환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판구조론, 치명적인 복사를 막는 자기장, 초기 광합성 생명체가 만들어낸 산소 대기, 그리고 수십억 년 동안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하는 좁은 온도 범위가 추가된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들이 연속적으로 맞아떨어진 매우 정교하게 조율된 시스템의 모습이 드러난다. 워드와 브라운리의 주장은 단순한 미생물 생명체는 우주 어디에나 흔할 수 있지만 복잡한 생명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지구와 유사한 행성에서 지능을 낳을 가능성은 수십 개 또는 그 이하일 것이라고 본다. 이 가설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일부 천체 생물학자들은 생명은 적응력이 뛰어나 많은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한다. 그러나 희귀 지구 주장은 베르미 역설에 대한 가장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응답 중 하나로 남아있다. 그것은 필터나 재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복잡성이 진정으로 어렵게 만들어진다는 사실만 필요로 한다. 만일 워드와 브라운리의 주장이 맞다면 침묵의 이유는 조용한 설명이 있다. 문명은 흥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이 발달할 조건이 거의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외로워 보이는 이 답변은 우리가 가진 리스트에서 가장 이상하지 않은 답변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다음 가설은 다른 문명들이 실패해서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형성되고 번성했으며 우리에 대해 의도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1973년 천문학자 존비는 거의 위로가 되는 듯 들리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이를 동물원 가설이라고 부른다. 이 가설은 은하계에 지능형 문명이 존재하며 아마도 오래된 문명들도 있으며 그들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단순히 접촉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논의하는 이유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나 고립된 공동체와 비슷할 수 있다. 우리는 관찰하고 연구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 이는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접촉이 우리가 관찰하려는 대상의 치명적임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수백만 년 앞선 문명이 지구를 감시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이 투명하게 행동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기술적으로 우월한 문화가 덜 발달된 문화와 접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보라. 역사는 일관된 답을 제공한다. 덜 발달된 문화는 압도당한다. 사회 구조가 붕괴되고 신념 체계가 깨지며 정체성 감각이 무너지기 쉽다. 수백만 년을 살아남았을 만큼 지혜로운 외계 문명이라면 이 역학을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간섭하지 않는 것은 잔인함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젊고 연약한 문명을 발견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윤리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 이 가설 아래서 침묵은 비어 있지 않다. 그것은 관리되고 있다. 성숙한 문명들이 공식적 혹은 오랜 문화적 전통을 통해 일정한 문턱이 넘기 전까지는 발전하는 종을 내버려 두기로 합의한 전체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 문턱은 특정 수준의 기술력일 수도 있고 전 세계적 협력 능력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거나 현재 위치에서 정의할 수 없는 어떤 것일 수도 있다. 동물원 가설은 본질적으로 매우 검증하기 어렵다. 만약 어떤 문명이 우리 기기로는 숨길 만큼 충분히 발전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방법이 없다. 자연스럽게 보이는 모든 이상현상조차 원칙적으로는 관리될 수 있다. 이 가설이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불편한 후속 질문을 낳는다. 만약 우리가 동물원에 갇혀 있다면 전시물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 세기 동안 인류는 말에서 시작해 핵무기, 인공지능, 그리고 성간통신의 문턱까지 발전했다. 만약 접촉에 문턱이 있다면 우리는 이전 역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에 다가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준비되었는지, 실제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결정하는 주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없다. 일부 연구자들은 동물원 가설을 조금 더 어둡게 확장하기도 한다. 그것은 친절에서 유지되는 보호구역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격리하는 검역소일 수 있다. 다른 젊은 종들이 우주 공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목격한 문명은 새로 떠오르는 문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시킬 수 있다. 그 버전에서 침묵은 선물이 아니라 울타리다. 이것은 여전히 이론적이다. 외계의 관찰이나 지구에 대한 관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특히 그 존재가 우리보다 수백만 년 앞선 존재일 때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동물원 가설은 거의 위안이 되는 가정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고도로 발전한 문명은 충분히 오래 살아남아 지혜로워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 이론은 전혀 다른 것을 가정한다. 그것은 은하계가 지능적 생명체로 가득 차 있다면 지혜는 그들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일 것이라는 것이다. 어둠의 숲이론은 매우 암울한 사고 실험에서 비롯되었으며 함께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중국의 공상과학 작가 류츠신이 대중화한 이 이론의 근본 논리는 허구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에 관한 게임 이론적 논증이다. 자원이 유한하고 의도를 검증할 수 없는 우주에서 생존을 위한 논리적 근거다. 이 논증은 두 가지 공리에서 시작한다. 첫째, 모든 문명의 주된 추진력은 생존이다. 둘째, 우주는 무한한 문명이 무한히 확장할 만큼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두 전제만으로도 이 이론은 치명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다른 지적 종으로부터 신호를 감지한 문명을 상상해보라.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방송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모른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접촉을 시도하고 협력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의도를 검증할 수 없다. 그들이 평화로운지 또는 공격적인지 알 수 없다. 만약 평화롭다면 접촉은 잠재적 동맹을 의미한다.
만약 공격적이라면 접촉은 자신을 제거하려는 대상에게 위치를 노출하는 것이 된다. 평화롭더라도 미리 선제 공격을 한다면 동맹 하나를 잃게 된다. 공격적이라면 미리 파괴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다. 자원 부족과 의도 검증 불가능이라는 가정해서 이 상황의 수학적 논리는 하나의 합리적 결론으로 치닫는다. 항상 먼저 공격하라. 어둠의 숲 모델에서 은하계가 조용한 이유는 생명이 드물기 때문도 문명이 연약하기 때문도 아니다. 생존할 만큼 오래 살아남은 문명들은 모두 침묵한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방송은 초대가 아니라 사형 선고다. 모든 별은 잠재적 사냥꾼이고 모든 문명은 어둠 속을 헤매는 생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으며 아무도 눈치채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시사점은 충격적이다. 인류는 1세기 넘게 라디오파를 방송해왔다. 그 신호는 이미 100광년 이상 우주로 퍼져 수천 개의 성계에 도달했다. 만약 어둠의 숲 모델이 맞다면 우리는 이미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셈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연구자들이 즉시 방송을 중단하라고 제안하기도 한다. 인류가 먼 별들에 강력하고 목표 지향적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바로 이러한 주장 때문에 과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논쟁적이 되었다. 스티븐 호킹은 죽기 전에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어둠의 숲 이론은 확정된 과학이 아니며 논리적 전제에 기반한 이론적 틀이다. 그 가장 약한 점은 협력이 결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가정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위험할 만큼 발전한 문명도 상호 협력이 상호 파괴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할 만큼 발전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합리성이 커진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역사는 그 가정을 제한적으로만 뒷받침한다. 또한 이 생각에 조용한 버전이 있는데 이는 전혀 악의 없이도 성립한다. 바로 서로 다른 능력 수준의 문명 간 접촉이 본질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인식이며 고도로 발전한 종들은 공격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보에 기반한 신중함으로 침묵을 지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우주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목록에서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설명이 바로 어둠의 숲이라 생각한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거의 평화롭기까지 해 보인다. 인류 역사의 모든 문명은 결국 끝이 난다. 제국, 문화, 도시국가, 언어, 종족, 흥망성쇠의 패턴은 자연과 인간 기록에서 매우 일관적이어서 이제는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패턴을 페르미 역설에 적용하면 그것은 배경 잡음이 아니라 가장 큰 신호가 된다. 자기파고의 가설은 지능형 문명들이 의미 있는 접촉을 하기 전에 스스로 소멸한다는 것이다. 우주적 사고나 외계 포식자가 아니라 그들의 창조물과 결정에 의해 말이다. 이 가설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그 타이밍에 있다. 현대인과 유사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인류가 존재한 지난 약 25만 년 동안 우리는 거의 모두가 소수의 흩어진 무리로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지난 1만 2천 년 동안 농업, 도시, 조직된 사회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최근 몇백 년 동안 산업을 구축했고 지난 100년간 핵분열로 원자를 쪼개고 기후를 변화시키며 하나의 사람이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 가속화가 문제인 것이다. 세기가 지날수록 인류의 우연 또는 의도적 제약 능력은 우리의 통제 능력보다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오늘날 핵무기들은 복잡한 생명을 끝낼 수 있으며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조작된 병원체는 점점 더 쉽게 접근 가능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미 현재 문명을 지탱하는 조건들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은 그 창조자조차 잠재적 통제 불가능성을 언급하는 궤적을 따라 발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공상과학이 아니라 확실히 문서화된 기술 현실이다. 자기 파고의 가설은 간단한 질문을 던진다. 만약 이 가속하는 힘과 뒤처지는 지혜의 패턴이 지능형 종들 사이에 보편적이라면 행성 수준의 능력에서 항성간 능력으로 전환하는 문명은 얼마나 존재하는가? 답이 거의 없다면 은하는 잠시 동안 빛나는 문명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시스템 너머로 탐사를 보내기 전에 스스로를 태워버리고 만다. 연구자들이 때때로 중요한 시기라고 부르는 특정한 시기가 있다. 그것은 문명이 행성 파괴력을 갖게 된 후 이를 관리할 지혜 또는 행성을 완전히 벗어날 기술을 갖기 전까지의 기간이다.
지구에서는 이 시기가 20세기 중반쯤 열렸으며 아직 닫히지 않았다. 이 시기가 얼마나 오래 열려 있을지는 누구도 확실히 대답하지 못한다. 베르미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것은 규모이다. 만약 100개의 문명 가운데 99개가 그 중요한 시기를 견뎌낸다 해도 은하는 여전히 수천 개의 생존자들로 가득 찬다. 그 침묵은 여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 가설이 공허함을 완전히 설명하려면 생존율이 매우 낮아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한다. 그리고 솔직히 그것을 곱씹어 보면 지금 이 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준다.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문명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바로 중요한 시기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아직 결과가 결정되지 않은 실험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고 계속 말하며 하늘을 탐색하는 것이 우리 본성의 어떤 것이 생존을 향한 경향임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반면 다른 이들은 덜 낙관적이다. 다음에 올 일은 문명이 스스로를 파괴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은하계 내 어떤 것이 훨씬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바로 버서커 가설이다. 이 가설은 은유가 아니다. 충분히 발전된 문명이 자신의 장기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적 주장이다. 그리고 일단 그 근거를 이해하면 생각을 멈추기 매우 어렵다. 이 개념은 SF 소설에서 프레드 세이버 헤이겐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지만 그 논리적 근거는 천체 생물학과 존재론적 위험 연구자들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가설은 은하계 역사상 어느 시점에 하나 이상의 문명이 자기 복제 자율 탐사선을 만들어 다른 문명을 발견하면 위협이 되기 전에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왜 문명이 이런 행동을 할지 이해하려면 긴 시간 규모로 생각해야 한다. 수천만 년 동안 살아남은 문명은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된다. 다른 문명들이 발전하면 결국 비슷한 능력에 도달하게 된다. 그 시점에서 오래된 문명의 지배권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순수한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경쟁자를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대등한 힘의 대치 상황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복제 탐사선이 규모 문제를 해결한다. 은하계를 순찰하는 함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의 탐사선을 만들어 소행성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복제하며 퍼뜨리게 하는 것이다. 수백만 년 동안 하나의 원래 탐사선은 수조 개로 늘어나 은하계 전체에 퍼져나가며 느리고 체계적인 해일처럼 번진다. 기술적 진전을 보여주는 행성은 모두 표적이 되고 제거된다. 이 모델 아래에서 우주의 침묵에는 간단한 설명이 있다. 우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우리가 발견되었을 수도 있고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베르스케르 탐사선의 확실한 증거나 인공 유물 또는 명확히 그 프로필에 부합하는 파괴 사건이 관측된 바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어려운 점이 있다. 탐사선이 은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그것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명체가 특정 발전 임계치를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아무 경고도 받지 못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2017년 태양계를 통과했던 수수께끼의 성간 물체인 우무아무아가 이론적으로 탐사선의 프로필에 부합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것이 과학적 합의는 아니며 자연적 설명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 물체는 어떤 알려진 자연 모델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했고 그 의문은 대부분의 이상 현상보다 오랫동안 열려 있었다. 베르스케르카 가설은 또한 천문학적 기록에서 패턴을 보여주는 암울한 틀을 제공한다. 생명체를 품을 가능성이 높은 여러 인근 별개는 과거에 상당한 교란 사건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은 여전히 논란 중이다. 베르스케르 개념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하나의 증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제의 논리적 일관성 때문이다. 생존 경쟁이 현실이고 기술적 능력이 무한히 증가하는 우주에서는 선제적 제거가 일관된 장기 전략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이다. 은하계는 생명이 희귀하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어떤 것이 지나가서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조용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른 문명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하게 될 마지막 일이 될지 여부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다.
다음 이론은 전혀 파괴를 포함하지 않는다. 속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전체 시간선을 새롭게 쓰는 것이다. 2020년 로빈 해즌을 포함한 천체 물리학자 팀은 베르미 역설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모델을 제안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추측을 가르고 있다. 그들이 자바체는 외계인 모델이라고 부른 이 틀은 하나의 가정에서 시작한다. 문명체가 일정 수준의 기술적 능력에 도달하면 그들은 빠르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적대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자가 복제나 파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단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기술적으로 진보된 문명체는 빛의 속도의 일정 비율로 우주를 확장하며 별개들을 식민지화하고 변화된 공간에 확장 경계선을 남긴다는 것만 가정한다. 핵심 통찰은 이것이 시간에 대해 시사하는 바다. 만약 그런 문명체들이 존재했고 10억 년 전에라도 확장을 시작했다면 그들의 확장 경계는 이미 우리에게 도달했을 것이다. 은하계가 충분히 오래되었고 빛 속도의 적당한 비율로 확장하는 물리학이 빠르기 때문에 큰 선행을 가진 어떤 문명이라도 지금쯤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라디오 신호를 통해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도달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문명의 확장된 가장자리에 의해 흡수되거나 접촉하거나 스쳐 지나가지 않은 사실 자체가 중요한 데이터다. 자바차에는 외계인 모델에 따르면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또는 그런 문명이 존재하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 그들이 확장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즉 우리가 우주적 시간에서 매우 가까운 시점에 최초의 자바체는 문명이 등장할 것이며 우리가 그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가능성은 강렬한 함의를 지닌다. 만약 자바체는 문명이 드물지만 필연적이고 우리가 최초로 등장하는 시점과 가까운 우주적 시간에 있다면 인류는 이 임계점을 가장 먼저 도달하는 종족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늦게 도착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이른 시간에 도달한 것이다. 이 모델은 만약 우리가 인류 또는 그 후손이 확장했다고 가정하면 10억 년 뒤에 우주를 바라볼 때 여러 원천 문명들이 경쟁하는 영향권의 구체들이 빛의 속도의 일부 비율로 확장하며 결국 경계에서 만나거나 어떤 균형 또는 충돌 상태에 이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예측한다. 지금 우주가 텅 빈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직 확장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격하는 침묵의 창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우주의 아침일 뿐 매우 시끄러운 낮이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바체는 외계인 모델은 동료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학계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모델은 페르미 역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시간 문제에 대한 수학적으로 일관된 답을 제공한다. 우리가 확장하는 문명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확장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안심이 될지 또는 불안을 야기할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단지 최초이기 때문에 위험한 우주에서 혼자가 아닐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우리가 최초의 자바차에는 문명을 맞이하는 데 가장 먼저 도달하는 종족이라면 우리가 이 세기 동안 내리는 확장, 소비, 그리고 만나는 생명체에 대한 선택은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사에 영향을 미칠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작은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페르미 역설의 해답이 별들에 쓰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현실 자체의 코드에 쓰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그리고 다음 이론은 아마도 지금까지 가장 이상한 것일 것이다. 시뮬레이션 논증은 2003년 철학자 닉 보스털렘에 의해 공식화되었으며 페르미 역설과 연결짓기 전에 그 자체의 의미를 이해할 가치가 있다. 보스털렘의 주장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삼중 딜레마를 제시한다. 세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 우리 수준의 문명이 거의 모두 상세한 의식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기 전에 멸종하거나 거의 모든 기술적으로 성숙한 문명이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지 않거나 또는 우리는 지금 거의 확실하게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논리는 간단하다. 만약 우주의 역사상 단 하나의 문명이라도 오랫동안 살아남아 의식의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로 선택했다면 그들은 천문학적으로 많은 시뮬레이션을 구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시뮬레이션된 의식들은 실제 의식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따라서 무작위로 선택된 어떤 의식, 심지어 당신의 의식도
실제보다 시뮬레이션 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제 이것을 페르미의 문제와 연결해보자.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면 우주의 침묵에는 사소한 설명이 있다. 하늘이 텅 빈 것은 프로그래머가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문명들이 방송하지 않는 것도 그들이 충분한 디테일로 렌더링되지 않아 방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주는 관찰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존재한다. 우리의 도구 너머에는 단순히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른다. 빈 공간이 아니라 코드의 부재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과학적 가설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검증할 수 없지만 순수한 철학도 아니다. 여러 물리학자들이 이산화된 시공간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는 이론적 실험들을 제안해 왔다. 만약 물리적 현실이 연속적인 수학이 아니라 계산 격자 위에 구축되었다면 기대할 수 있는 흔적이다. 그러나 그 실험들은 명확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페르미의 관점에서 보면 시뮬레이션 해법은 가장 깔끔하면서도 가장 구조적으로 이상한 해답이다. 큰 필터도 자기 파괴도 외계 사냥꾼도 필요 없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실 위에 존재하는 층이 있다는 가능성과 그 층을 조작하는 이가 우주를 렌더링할 때 다른 목소리들을 포함하지 않기로 선택했음을 받아들일 뿐이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관찰하는 물리적 디테일로 우주를 시뮬레이션 하려면 아무리 진보된 문명이라도 불가능할 수도 있는 계산 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공정한 반론이지만 결정적인 반론은 아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존재의 계산 한계를 알지 못한다. 페르미 관점에서 이 이론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 설명의 단순성 때문이다. 침묵은 해결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다. 그것은 설계의 선택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설계의 선택이라면 질문은 완전히 바뀐다. 모두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그 질문에는 아직 과학적 답이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페르미 해법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침묵이 의도적이고 선별적이며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 가능성이 위로가 될지 깊은 불안을 일으킬지는 듣는 사람에 따라 우주 자체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다음에 탐구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다. 어려운 생물학이고 이 리스트 전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냉철한 설명일지도 모른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천문 생물학에서 지배적 가정은 일단 생명이 시작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었다. 단순한 유기체는 다세포로 발전하고 다세포 유기체는 신경계를 갖추고 신경계는 뇌를 발전시킨다. 이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상승 곡선이 있었고 지구는 그 곡선을 타는 수십억 개의 행성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지난 20년 동안 조용히 무너졌다. 하나의 극적인 발견이 아니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우연적이고 취약했는지에 대한 세부 연구의 축적을 통해서였다. 타임라인을 고려해보자. 생명은 행성 형성 후 수백만 년 내에 지구에 나타났다. 이는 지질학적으로 비교적 빠른 속도이며 단순한 생명의 기원 자체가 가장 큰 장애물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세포 유기체는 약 30억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다. 30억 년 동안 화학, 진화, 환경 압력 속에서도 구조적으로 복잡한 생명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유카리오 세포가 등장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복잡한 유기체의 기초가 되는 세포 유형이다. 식물, 동물, 균류 모두 이 세포에서 유래한다. 앞서 설명했듯 이 세포는 두 가지 다른 유기체가 공생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한 세포가 다른 세포를 흡수했지만 소화하는 대신 내부 에너지 생산 구조로 유지했다. 이것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냈다. 과학자들은 이 사건이 지구 역사 40억 년 동안 딱 한 번 일어났으며 그 어디에서도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다고 믿는다. 유카리오가 등장한 후 또 10억 년이 지나서 다세포 생명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캠브리아기, 폭발이 일어났다. 이는 대부분의 주요 동물체의 급작스러운 출현으로 대기 중 산소가 임계치를 넘어선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며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임계 사건이었다. 이러한 전환마다 특정 전제 조건이 필요했다. 화학적 조건이 갖춰져야 했고 환경이 충분히 안정적이어야 했으며 필요한 돌연변이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유기체에서 발생해야 했다. 하나라도 놓치면 상승 곡선은 멈추고 무한히 박테리아의 행성이 될 것이다.
하버드의 연구원 앤드류 널은 수십 년 동안 초기 지구 생명을 연구하며 복잡성의 출현은 결코 필연적이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건 일련의 우연들이 연속적으로 쌓인 결과였으며 각각이 다음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비관론이 아니다. 화석과 분자 기록을 정직하게 해석한 것이다. 만약 이 분석이 맞다면 우주는 아마도 생명으로 비어 있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수천 개의 세계에 걸쳐 얼음 껍질 아래서 따뜻한 지하 암석 내에서 번성하는 단순 유기체인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성, 신경계, 뇌, 언어와 기술로의 도약은 전체 관측 우주에서 몇 차례밖에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단순한 생명체는 흔하리라 예상되며 적어도 한 행성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생명체는 존재하는 것 중 가장 드문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하늘의 침묵은 우주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잡성이 거의 불가능한 사고로 우리에게만 일어난 우연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생존 위험 수준은 몇 배나 증가한 셈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으로 탐구할 가능성은 복잡한 생명체가 희귀할 뿐만 아니라 지능형 기술 문명이 딱 한 번 여기서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페르미의 해결책에는 재앙이나 필터, 외계인 사냥꾼,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는 버전도 있다. 그것은 우주의 연령과 구조, 그리고 확률에 대한 특정 해석만 요구한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렇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서든 존재했던 최초의 지능형 문명일지도 모른다. 이 생각은 오만에 기반하지 않는다. 타이밍에 근거한 것이다. 우주는 138억 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 그 초기 90억 년 동안은 지구와 같은 복잡한 암석 행성의 조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 최초 세대의 별들은 거의 무거운 원소가 없었다. 그들은 밝게 타오르다 빠르게 죽으며 우주의 탄소, 산소, 철, 그리고 생명과 화학에 필요한 원자들을 퍼뜨렸다. 여러 세대의 별 탄생과 소멸이 반복된 후에야 충분한 원소들이 축적되어 지구와 같은 세계를 만들 수 있었다. 우리 행성은 약 40억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복잡한 생명체는 30억 년 이상이 지나서야 등장했다. 기술적 지능이 나오기까지는 몇천 년이 더 걸렸다. 게다가 인류를 우주의 화학적 풍요로움 시간표에 배치하면 우리는 거의 가능한 가장 이른 순간에 나타난 존재들이다. 수십억 년 늦지 않은 바로 시작점에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지능의 출현이 50억에서 80억 년경에만 흔히 나타나는 무거운 원소 풍부함을 필요로 하고 또 지능이 발달하려면 수십억 년의 생물학적 진화가 필요하다면 가능성의 가장 앞선 시점에서 최초의 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 좁은 시간창이 존재한다. 우리는 바로 지금 그 시간창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주는 아직 충분히 오래되어 지능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 우리는 은하학적 정리의 생존자가 아니며 더 현명한 문명에 의해 아직 발견되지도 않았다. 우리는 단지 일찍 왔으며 이 우주에서 그런 교차점이 가능해지기 바로 직전의 최초종 또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그 무게감은 크다. 우리가 최초라면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빈 페이지다. 선배 문명도 따라야 할 템플릿도 이미 치명적인 실수로 경고를 준 선행자가 없다. 우리는 결국 지능으로 가득 찬 우주가 될지도 모르는 곳에 최초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남아 무언가를 전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며 현재의 우주론적 데이터에 부합하는 이론적 가능성일 뿐이다. 콜롬비아 대학의 데이비드 키핑 같은 연구자들은 우주 전체에서 지능이 출현하는 시간, 분포가 매우 일찍 발생하는 쪽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는 우리를 그 선두에 놓이게 하며 이 가설의 고독함은 다른 페르미 해결책과 다르다. 그것은 마지막 생존자의 외로움이 아니라 최초의 도착자라는 외로움이다. 잠재력으로 가득 찬 우주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이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시작점에 서 있다. 그 무게감이 크다. 우리가 최초라면 지구 문명의 생존은 단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를 미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가능성과 연결하는 유일한 실이다. 만약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다음 장에서는 우리의 탐색 전략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제안을 소개할 것이다.
외계지능 탐색은 수십 년 동안 특정 주파수로 향하는 전파 망원경을 통해 자연적 과정이 만들어내지 않는 구조화된 신호를 찾는 방법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이 방법은 1960년 오스마 프로젝트로 공식 시작되어 이후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어졌다. 이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타당하지만 전혀 다른 시각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렇다. 전파는 이동하면서 퍼진다. 에너지는 점점 커지는 공간 구체 전체에 분산된다. 신호가 수백 광년을 여행하면 배경 잡음과 구별하기 매우 어려운 수준으로 희석된다. 우리 자신의 가장 강력한 의도적 방송인 1974년 보이저호 메시지도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에서 현재의 인간 기술로는 사실상 탐지하기 어렵다. 이는 수백 개의 문명이 우리와 유사한 기술로 방송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은하간 거리에서 그들을 거의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전파는 우리 수준의 문명에게 은하간 통신 매체로 적합하지 않으며 더 발전한 문명은 이미 오래전에 사용을 중단했을지도 모른다. 인류의 궤적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약 100년 동안 강력한 전방향 전파 신호를 방송해왔다. 그러나 통신기술의 추세는 이미 고출력, 넓게 퍼지는 전송에서 집중적이고 암호화된 디지털 통신으로 이동하고 있다. 강력한 방송 신호는 광섬유와 직통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다. 문명의 통신 인프라가 성숙할수록 외부에서 감지하기 어려워지고 조용해지는 경향이 있다. 고급 문명은 무선 기반 검색에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통신을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개발하지 못한 통신 방법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집중된 레이저 펄스, 뉴트리노 기반 신호, 중력파 변조 등 어떤 방법이든 현재의 장비로는 인지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점점 더 주장하는 것은 기술적 흔적으로 불리는 것들입니다. 개별 방송을 넘어 지속되고 확장되는 기술의 증거들입니다. 산업화된 행성에서 나오는 열 신호, 자연적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대기 화학 성분, 인공 구조물이 배치된 별의 구조화된 빛 곡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표식들은 숨기기 더 어려우며 문명을 적극적으로 알리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습니다. 도시를 찾으려면 전화 통화를 듣지 않습니다. 위에서 오는 빛을 찾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탐색 전략은 대양을 건너는 전화 통화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도시는 100년 전에 전화 사용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듣는 침묵은 존재 부재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장비의 한계와 방법에 내재된 가정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과학적 영역입니다. 이는 주변 이론이 아니며 현재의 우주 생물학 연구 방향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미 본 것 같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다음 장은 이번 탐색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상 현상 중 하나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나타났다가 72초 동안 지속되었고 아직까지 설명되지 않은 신호입니다. 은하 전체에서 볼 수 있을 만큼 발전한 문명이 존재한다면 이는 거의 확실히 무선 방송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환경을 재구성하여 자신을 알릴 것이며 그 증거는 먼 별빛에 새겨져 있어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어떤 문명이라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 흔적 연구의 논리입니다. 의도적인 통신이 아닌 기술의 물리적 증거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 대상은 다이슨 구체입니다.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1960년에 에너지 제한에 직면한 문명이 결국 가장 명백한 에너지 원천인 별의 전체 출력을 활용하는 구조물을 건설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충분히 발전한 문명은 구조물을 만들 텐데 반드시 견고한 껍질이 아니더라도 별 주위에 궤도상 수집기와 서식지를 모아 별의 복사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포획하는 무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다이슨 무리로 둘러싸인 별은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질량과 유형에 비해 기대되는 것보다 가시광선이 적게 방출되면서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초과 에너지를 방사하는 것이죠. 이 특정 신호, 즉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시광선 출력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적외선 방사량의 결합은 수천 광년을 넘어 우리 장비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후보들을 목록화했지만 아직 인공임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탐색은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GIA 미션인 와이드 필드 저고해선 탐사기와 나중에 나올 나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과 같은 탐사들은 별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기술적 흔적 탐색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자들이 자연적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구조의 미묘한 별빛 감소의 패턴을 찾기 위해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완성 또는 부분적으로 구축된 초대형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불규칙한 변조 패턴을 찾기 위한 것이죠. 다이슨 구체 외에도 연구자들은 다른 공학적 흔적들을 찾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질량을 잃는 별, 행성 규모의 채굴 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상한 궤도 패턴을 가진 행성계, 외부층이 벗겨진 가스 거인은 자원 채취의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 아직 확증되지 않았지만, 과학계는 점차 기술적 흔적 연구를 외계지적 생명체 탐색의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분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사는 2019년부터 기술적 흔적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며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기술적 흔적은 별빛이 불규칙하고 비주기적으로 희미해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행성이나 쌍성의 깔끔한 반복 신호가 아니라 깊이, 지속시간, 형태가 사건마다 달라지는 복잡한 변동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알려진 자연 객체가 일관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며 실제 별계에서 발견된 사례입니다. 그 별은 약 15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별의 행동은 지난 10년간 거의 어떤 자연적 설명도 완전히 동의하지 못할 만큼 많은 논문과 경쟁 가설, 진정한 과학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별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수년간의 관찰 후에도 자연적 설명에 완전히 합의하지 못하는지에 관한 것이 다음 장의 주제입니다. 데이터를 더 오래 들여다볼수록 확실하게 느끼기 어렵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977년 8월 15일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라디오 망원경이 이상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 망원경은 빅 이어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기 외계 무선 신호 탐색 중 하나였습니다. 하늘을 자동으로 스캔하며 데이터를 연속 종이로 인쇄했죠. 며칠 후 자원봉사자 제리 에만이 인쇄물을 검토하던 중 주변 것과 구별되는 일련의 숫자와 문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신호는 정확히 72초 동안 지속되었으며 망원경의 시야가 특정 하늘의 지점을 관측하는 데 허용된 전체 시간과 같았습니다. 별자리, 사수자리 방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였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이론적으로 예측했던 인공적인 외계 신호가 가질 만한 강도, 주파수, 그리고 좁은 밴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에모는 데이터를 돌며 여백에 한 단어를 썼다. 와우. 이후 다시 그 신호는 탐지되지 않았다. 지난 거의 50년 동안 더 강력한 장비를 이용한 수십 차례의 후속 관측이 같은 하늘 영역을 목표로 했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다. 반복도, 희미한 메아리도, 같은 시간대 다른 망원경에 의한 확증 탐지도 없었다. 그것을 만든 것은 한번 나타났거나 이동했거나 멈췄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 관측 데이터이다. 그 신호는 실제이다. 그 특성은 정말로 이상하다.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여러 자연적 설명이 제시되었다. 최근 제안된 것 중 하나는 2017년 천문학자 안토니오 파리스가 제안한 것으로 특정 방향으로 수소가스를 방출하는 해성이다. 그의 가설은 큰 관심을 끌었으며 또한 상당한 회의론도 불러일으켰다. 여러 연구자들이 그의 분석을 검토했고 그가 지목한 해성들이 관측된 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수소가스 설명이 신호의 좁은 밴드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성 설명은 더 넓은 과학계에서도 확정적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와우, 신호는 드물고 불편한 과학적 범주에 속한다. 자연적 설명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현상이며 인공적 설명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것이 외계 지능의 증거는 아니다. 그것은 설명되지 않는 데이터 포인트이며 과학은 그 구별 안에서 정직하게 작동해야 한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주파수이다. 신호는 약 1420MHz 근처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인 중성수소의 방출 주파수다. 몇십 년 전 연구자들은 어떤 문명도 접촉을 시도한다면 이 주파수를 선택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제안했으며 이는 우주를 연구하는 어떤 종도 인식할 만한 보편적인 라디오 표지라고 여겼다.
와우 신호는 정확히 그곳에서 나타났다. 이것이 특별한 우연인지 아니면 더 의미 있는 것인지 과학은 현재 말할 수 없다. 현재로선 거의 50년간의 후속 관측이 만족스러운 자연적 설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만이 증거다. 그 설명 부재는 외계 기원의 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만났다는 증거이다. 한 번의 관측, 한 줄의 여백 주석, 같은 하늘 조각에서 거의 50년간 침묵이 이어졌다. 만약 와우 신호가 지난 세기의 가장 유명한 단일 이상현상이었다면 다음 이상현상은 더 최근에 나타났고 몇 초가 아닌 수년간 지속되었으며 수십 년 만에 과학적 혼란을 일으켰다. 2015년 천문학자 타비사 보이아간과 협력팀이 발표한 논문은 약 14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자연적 모델로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별 하나를 기술했다. 그 별은 이전에는 KIC 84628522로 분류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두 타비의 별로 알려져 있다. 이 별은 일정한 주기적 패턴이 아닌 복잡하고 불규칙한 폭발적 감소해를 보였으며 며칠 만에 최대 22%까지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고 또 다른 패턴으로 다시 어두워지기도 했다. 22%의 감소해는 어떤 별에게도 매우 큰 축소다. 목성 크기 정도의 행성이 별의 빛을 약 1% 차단하는 것과 비교하면 타비의 별을 가린 것은 자연적 차원에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했고 규칙적이지도 대칭적이지도 알려진 어떤 궤도 운동과도 부합하지 않았다. 이 데이터는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동시에 15만 개 이상의 별을 행성 트랜시트 통과 관측하던 자료에서 얻어진 것이다. 4년간의 관측 기간 동안 타비의 별은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가장 이상한 광도 곡선을 만들어냈다. 시민 과학자들이 참여한 플래닛 헌터스 프로젝트는 이를 이전에 본 적 없는 것으로 표시했고 그들의 직감은 맞았다. 자연스럽게 연구자들은 가장 극단적인 설명을 먼저 탐구했다. 불규칙한 감소의 패턴은 바로 다이슨 스웜 구름에서 기대할 수 있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대형 궤도 구조물들이 건설 단계에 있으며 구성 요소들이 시선 통로를 지나면서 서로 다른 양의 빛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프론지스러운 추측이 아니었다. 동료 검증된 논문에서도 제기되었고 여러 연구자들이 진지하게 검토한 바 있다. 과학계는 그 설명에 확정적으로 내리지는 않았다. 수년간의 집중 관측 후 확인된 바로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현재 가설은 파편화된 해성군 또는 파괴된 소행성 띠의 잔해로 추정되는 구름이 불규칙한 감소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 역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감소의 사건의 규모와 구조를 자연적 모델로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타비의 별이 수년간의 장기적 서서히 희미해지는 경향, 즉 전체 밝기의 느린 감소도 관측되었으며 이는 급격한 트랜sit 사건과는 별개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장기적 행동 역시 이상하며 제한된 설명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한다. 타비사 보이아가는 공개 발언에서 신중하고 신뢰성 있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자연적이고 인공적 구조의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계속 강조했다. 이것이 과학적 조심성이 타당한 이유다. 그러나 그녀는 또 이 객체가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인정해왔다. 타비의 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그 객체가 의미하는 바 때문이다. 처음으로 천문학자들은 드라마틱한 결론에 편향되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는 실제 별개 시스템을 발견했고 기술 서명 연구자들이 진지한 조사 대상 후보로 삼았을 만한 사례를 찾았다. 장비는 제대로 작동했고 이상 현상은 실제였다. 자연스러운 설명은 여전히 불완전했으며 이는 외계 기술의 발견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그것을 찾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타비의 별이 연구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처럼 다음 이상 현상은 훨씬 더 이상하고 무언가를 남겼다. 그것은 멀리 떨어진 시스템에 머무르지 않고 희미해지지도 않았다. 태양계 내부를 가로질러 이동했고 움직였으며 우리가 이전에 기록한 어떤 것과도 다르게 행동했다. 2007년 호주 파크스 전파 망원경의 기록 데이터를 검토하던 천문학자들은 거기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발견했다. 몇 밀리초밖에 지속되지 않은 전파 에너지 폭발이었는데 강도가 너무 강해 우리 은하 밖에서 유래했음을 의미했다.
그 폭발은 매우 짧고 강력했으며 구조적으로도 이상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수년간 장비 오류가 아닌지 검증한 후에야 이를 발표했다. 그건 장비 오류가 아니었으며 그것이 유일한 것도 아니었다. 그 이후로 천문학자들은 수백 건의 빠른 전파 폭발을 기록했다. 짧게는 몇 밀리초에서 몇 초까지 지속되는 전파 에너지의 순간적인 섬광으로 각 폭발은 그 순간 우리 별이 몇 일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들은 하늘의 무작위 방향에서 도착하며 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우주 전체에 분포된 원천을 시사한다. 그들의 정확한 물리적 기원은 수년간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든 것은 반복성이다. 대부분의 빠른 전파 폭발은 한 번 나타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때때로 불규칙하거나 구조적 주기성을 갖는 작은 하위 집합을 발견했다. FRB1211015로 기록된 한 원천은 주기적으로 군집을 이루며 반복된 폭발을 관찰했고 이후 잠잠해졌다가 다시 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주기의 길이는 약 157일로 일정한 메커니즘을 시사할 만큼 규칙적이면서도 단순한 설명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불규칙했다. 오늘날의 주류 과학적 설명은 강한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별인 자력별, 매그네타로 귀결된다. 자력별은 견고한 외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갑작스러운 균열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2020년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자력별에서 발생한 빠른 전파 폭발을 최초로 확인했고, 이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원천을 갖는 최초의 사례였다. 이는 중요한 과학적 이정표였으며 자력별이 최소한 일부 빠른 전파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남아있다. 특히 먼 은하에서 관측된 일부 폭발의 에너지 수준은 현재 자력별 모델이 예측하는 범위를 넘어서며 반복 원천의 구조적 주기성은 완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또한 폭발의 특성, 형태, 지속시간, 주파수, 반복 패턴의 다양성은 하나의 원천 유형으로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빠른 전파 폭발이 기술적 서명의 일종일 가능성을 탐구하기도 했다. 우리가 감지하는 수준의 폭발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매우 방대하여 만약 인공적인 것이라면 오늘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공학적 규모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하버드의 물리학자 아비로는 은하간 추진을 위해 설계된 강력한 인공 방출기가 2차적으로 빠른 전파 폭발을 생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이를 등대 모델이라고 부른다. 이는 과학적 합의는 아니며 신뢰받는 연구자가 제기한 이론적 가능성일 뿐이고 아직 배제되지 않았다. 빠른 전파 폭발이 어디서 유래했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주는 시간 척도와 강도에서 구조화된 에너지 방출을 일으키는 물리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우주에 대한 새로운 관측 창을 열 때마다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해왔다. 빠른 전파 폭발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현상이다. 지금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2017년에 우리 태양계에 들어온 것과 비교하면 빠른 전파 폭발은 안전하게 멀리 떨어진 것으로 느껴진다. 그 다음에 온 것은 정중한 외계, 외부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2017년 10월 19일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와이 할리아칼라 천문대의 한 천문학자가 태양계 내부를 지나가는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를 감지했다. 초기 계산은 그것이 우리 주변의 해성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더 자세한 분석은 현장을 멈추게 했다. 그 물체는 태양계 밖에서 온 것이었다. 이는 최초로 확인된 성간 방문객이었다. 그 이름은 오무아무아로, 하와이어로 먼 곳에서 온 메신저 정도의 뜻이다. 처음에는 간단한 분류를 기대했지만 데이터가 돌아오면서 예상과 달리 완전히 이상한 모습임이 드러났다. 반사율과 밝기 변화를 바탕으로 한 추정은 이 물체가 매우 길쭉했고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10대 1 이상일 것임을 시사했다. 자연 생성 과정으로는 이러한 형상과 크기를 갖는 천연 물체를 신뢰할 만하게 만들어내기 어렵다. 해성은 불규칙하지만 날카로운 모양은 아니고 소행성은 다양하지만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다. 그 모양만으로도 이상했고 그 다음 문제는 궤적이었다. 오umuamua 태양계에서 멀어지면서 그것은 극적으로 가속된 것이 아니었지만 중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도로 지속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가속되었다.
혜성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속하는데 이는 인근 별의 열로 인해 표면 아래 얼음이 증발하면서 가스 방출 제트가 형성되어 물체를 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잘 이해되고 있다. 천문학자들은 가스 방출의 흔적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검출 가능한 가스 구름도 먼지 흔적도 해구 혜성의 핵을 둘러싼 둥근 대기도 없었으며 단지 깨끗한 설명할 수 없는 가속만이 있었다. 이상 가속에 대한 자연적 설명으로 제기된 모든 가설들은 발표되고 도전받아 왔다. 한 가설은 이것이 수소 얼음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가스 방출을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제는 수소 얼음은 성운 환경에서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 궤적이 암시하는 여행 동안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또 다른 가설은 이것이 자연적인 물질의 얇고 평평한 조각으로 우리의 별빛 압력으로 태양 돛처럼 밀려서 움직인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빛에 의해 그렇게 밀릴 만큼 얇은 물체는 표면이 수백 미터에 달하는 곳에서 두께가 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알려진 자연 형성 메커니즘이 없는 기하학적 구조이다. 하버드의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인 아비 로브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출판된 책에서 우무아무아의 특성을 종합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그것이 인공물일 것이라는 것이며 확실히 인공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상 현상들로 인해 이 가설은 신중한 과학적 고려를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주류 과학계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결국 자연적 설명이 결국 등장할 것이라고 믿었다. 2023년 연구자들은 파괴된 외계 행성 표면에서 나온 질소 얼음 조각들이 이론적으로 관측된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이 설명은 주목받았지만 보편적인 승인에 이르지 못했다. 무아무아무아의 기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증명하는 것은 성운간 천체들이 우리 태양계로 지나가며 그중 적어도 하나는 우리의 모델이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성운간 천체인 보로소프는 2019년에 도착하여 완벽하게 정상적인, 즉 혜성처럼 행동했다. 이 대조는 첫 번째의 이상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무아무아무아의 전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물체는 이미 멀리 떠났으며 지금은 어떤 기구도 도달하거나 관측할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다. 무엇이었든 그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아직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남겼다. 그리고 만약 외부 태양계에서 온 어떤 것이 경고 없이 도착해서 설명 없이 떠날 수 있다면 더 어려운 질문이 강요된다. 우리가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것들은 무엇일까? 펌리 역설에 대한 조용한 설명 중 하나는 외계 생명체가 드물거나 파괴되거나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단지 우주가 어떤 문명에게든 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여행을 금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만을 요구한다. 그리고 물리학을 더 신중히 검토할수록 그것을 무시하기 더 어려워진다. 첫 번째 장애물은 에너지다. 우주선을 빛의 10분의 1 속도까지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간 여행에 고려되는 최소 속도인 이 속도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 소비는 현재 우리 문명이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적당한 크기의 우주선이라면 그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 수천 개의 핵폭발이 발생하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규모를 키우고 생명 유지 시스템, 연료 저장소, 방호 장치를 추가하면 에너지 요구량은 엄청나게 증가한다. 그 다음은 연료 역설이다. 어떤 로켓 시스템도 자체 연료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연료는 질량이 있다. 더 많은 질량은 더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한다. 이 관계는 지수적이며 선형이 아니다. 미션 거리가 늘어날수록 필요한 연료 질량은 급격히 터무니없게 된다. 화학 로켓은 명백히 부족하다. 핵 추진은 상황을 개선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핵융합 추진이 된다면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거친 성간 여행을 위한 공학적 설계는 현재 능력을 수세대 이상 뛰어넘는다. 두 번째 장애물은 시간이다. 빛의 10분의 1 속도로도 가장 가까운 성단인 프록시마 센투리까지의 여행은 약 40년이 걸린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별자리들은 더 멀다. 20만 광년 너비의 은하를 조사하려는 문명은 그 시간 규모를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은하 전체를 가로지르는 빛의 일부 속도로 탐사선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년이 걸릴 것이다.
탐사선이 돌아오거나 식민지가 보고하는 것을 기다리는 문명은 인류 문명의 전체 기록을 수천 번 초월하는 시간 동안 기관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 장애물은 충돌 위험이다. 높은 속도에서는 성운 공간이 비어 있지 않다. 미세한 먼지와 작은 입자들은 성운 거리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상대론적 속도에서는 치명적이 된다. 빛의 일부 속도에 해당하는 크기의 작은 입자가 충돌한다면 그것은 작은 폭발과 같은 운동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긴 여정을 통해 이러한 충돌을 방지하는 차폐는 현재 해결책이 없는 공학적 문제이다. 이 장애물들은 현실이며 물리학으로 확증된 것이다. 낙관이나 영리한 이야기 구성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펌리 역설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우리보다 훨씬 발전한 문명조차도 물리적으로 성간 여행이 일반적인 전략으로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은하는 지능을 가진 종족들이 그들의 고향 별개에 머무른 채 살아갈 수도 있다. 이는 그들이 의지나 호기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물리학이 협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침묵은 부재의 신호가 아니라 제한의 신호다. 각 문명은 자신의 작은 우주 영역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 듣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서로를 구분하는 거리를 넘지 못한다. 만약 그 감금이 실제이고 보편적이라면 다음 질문은 더욱 이상해진다.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문명이 감지 가능한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읽지 못하는 어떤 흔적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펜비 역설 논의는 공간적 문제로 다룬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왜 여기 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같은 문제의 또 다른 강력한 버전은 시간에만 작동한다. 그리고 그것은 공간적 논리보다 더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우주는 138억 년의 나이를 갖고 있다. 지구상의 복잡한 생명체가 지능을 갖추기까지는 대략 40억 년이 걸렸다. 만약 적절한 조건에서 지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조건이 은하 전체에 몇십억 년 전에 존재했고, 만약 그 이전에 다른 곳에서도 존재했다면, 그러한 문명의 탄생, 발전, 그리고 멸종이 모두 인류의 선조가 직립하기 수십억 년 전에 이미 일어났을 수 있다. 20억 년 전에 정점에 달했던 문명은 오늘날 감지 가능한 라디오 신호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 우주 영역에 방송을 했다면 그것은 수십억 년 전에 지나갔을 것이며 그때 지구에는 단세포 생물만 있었고 도구도 없고 의식도 없던 시기였다. 그들이 우주에 발사한 물리적 유물은 지금쯤 자연적 잔해와 구별되지 않을 것이며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 과정에 의해 풍화되고 재분배되었을 것이다. 역으로 미래에 등장하는 문명들도 마찬가지다. 수백만 또는 수십억 년 후에 별의 조건이 더 발전할 때, 그들이 도래할 때 우리는 이미 떠나고 없을 것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오래된 조용한 존재들이 될 것이다. 우리의 전파는 희미해졌을 것이고 만약 남아있다면 그 유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유물로 남을 것이다. 이를 때때로 시간적 소통 문제라고 부른다. 두 문명이 같은 은에 존재할 수 있지만 시간상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의 존재를 감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이다. 감지를 위해 필요한 겹침은 단순히 공간상의 근접뿐만 아니라 시간상의 근접과 우주적 규모에서는 훨씬 좁은 창이다. 천문학자 밀란 시로비치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썼으며 우리의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이 문명이 우리와 비슷한 시간적 규모로 존재한다는 암묵적 가정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한다. 만약 문명이 수백만 또는 수십억 년 지속될 수 있다면 은하의 지능 역사는 대부분 과거에 있을 수 있으며 현재는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번성하고 사라진 어떤 것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전망은 이 주장에 불편한 함의를 담고 있다. 만약 지능이 정말 드물고 우리가 최초 중 하나라면 이 우주에서의 정신의 만개는 수천만 또는 수억 년 후에야 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빈 파티의 늦은 손님이 아니라 매우 이른 손님이며 파티 자체는 이제 겨우 시작된 것이다. 이 시각이 희망적이든 고립적이든 아마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하는 일은 모두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서 언제 모두가 있느냐는 질문으로 전환시키고 그리하여 침묵의 긴박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은하는 비어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단지 아직 초기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존재할 수 있는 망원경이 찾지 못하는 또 다른 문명들이 있다. 숨기거나 파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신호로서 어떤 기술도 전혀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에서 매우 깊숙이 자리 잡은 가정이 있는데 거의 직접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 그 가정은 지능이 기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추상적 사고 능력을 가진 종은 결국 기계를 만들고 전자기 신호를 생성하며 환경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다. 지구의 역사는 이를 뒷받침하지만 지구의 역사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기술을 개발하지 않은 일부 지구종의 인지적 정교함을 고려해 보자. 돌고래는 자기 인식, 복잡한 사회 구조, 지역적 방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이전 연구자들에게는 비범하게 보였을 것이다. 코끼리는 죽은 이들을 애도하고 다세대에 걸친 사회적 기억을 유지하며 전략적 인식을 암시하는 협력 행동을 보인다. 까마귀와 까치는 도구를 만들어내고 미래 시나리오를 계획하며 수년 동안 개별 인간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문어는 척추동물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화한 문제 해결과 학습 행동을 보여주며 인지적 정교함이 전혀 다른 생물학적 경로를 통해 생겨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종들 중 어느 것도 라디오 송신기를 만들지 않는다. 지능과 기술적 문명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지능은 인지적 특성이고 기술적 문명은 특정 문화적, 생물학적 궤적에 의존하는 것이다. 세밀한 조작이 가능한 손, 대규모 협력과 지식 전달이 가능한 사회 구조,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적 압력, 독에 대한 장기 투자를 보상하는 대사와 수명,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공간에서 거의 흔적이 남지 않는 채 풍부하고 복잡한 인지적 삶을 사는 지능적 존재들이 가득한 행성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 세계는 불이 없고 금속을 녹일 능력도 없으며 전자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거대한 지능형 해양 생물 집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의 지능은 깊을 수 있으며 내부적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의 문명은 정교하고 오래된 것일 수 있다. 우주에서 그들의 행성은 무미건조한 물 세계처럼 보일 것이다. 이 가능성은 불편할 정도로 잘 맞아떨어진다. 지적 생명체를 가진 행성 중 상당 부분이 검출 가능한 기술을 절대 개발하지 않는 종을 호스트한다면 그 침묵은 어떤 필터나 재앙, 은폐 없이도 설명될 수 있다.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길이 만들어낸 특정 기술적 신호만을 찾기 때문에 다른 많은 마음들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일부 우주생물학자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외계 지능 탐색에 사용되는 지능의 정의가 너무 좁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는 지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산업 문명을 찾고 있으며 지능과 산업이 모든 가능성 있는 생계권에서 함께 이동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것이 더 깊은 질문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지구 역사 4억 년 동안 기술을 발전시킨 문명 하나만 있어도 성공한 셈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다른 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나 비기술적 지능에서 오는 논증은 침묵에 또 다른 층을 더한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들 중 일부는 침묵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언어로 이루어진 대화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생각의 다음 층은 더 깊다. 기술을 발전시킨 종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사고 구조 자체가 우리가 그들이 만들어내거나 말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태양계 내에서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세계들의 목록이 급격히 확장되었다. 이는 지구와 유사한 암석 행성과 희박한 대기, 맑은 하늘을 가진 것들의 발견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에 의한 것이다. 두꺼운 외부 껍질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숨어 있고 우주의 차가움으로부터 냉각되지 않도록 수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껍질로 절연된 세계들이다. 이러한 바다 세계들은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의 가장 유망한 후보로 여겨지고 있으며 우주 전체에서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는 모든 지구의 해양에 존재하는 액체수의 2배에 달하는 액체수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로파는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껍질 아래에 위치하며 햇빛이 아니라 목성의 거대한 중력에 의한 조성력으로 따뜻해지고 있다. 해전은 지구의 열수 분출구와 유사한 열수공을 품고 있을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학 에너지가 빛이 아닌 생태계를 구동한다. 지구의 열수공 주변에는 태양광과 무관하게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확실하다. 또 다른 위성인 엔셀라두스는 남극 지역에서 수증기와 얼음 입자를 활발히 분출하고 있다. 카시니 우주선의 분석은 그 분출물에서 분자수소, 규질, 유기 화합물을 검출했으며 이는 열수 활동의 화학적 징후이자 생명의 기초 물질이다. 엔셀라두스는 지하 바다에서 우주로 물질을 활발히 방출하고 있다. 그 바다에 무엇이 있든 어느 의미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토성의 또 다른 위성인 타이탄은 다른 종류의 액체 환경을 갖고 있다. 표면에 존재하는 밀집된 탄화수소 호수들은 물 기반 생물학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화학 기반 생명체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타이탄의 대기는 지구보다 더 두껍고 유기 화합물로 풍부하다. 연구자들은 액체 메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상의 대사 경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제 그 함의에 대해 생각해보자. 얼음으로 덮인 밀봉된 지하 바다에서 진화한 문명은 우주 기반의 의사소통이나 탐험에 거의 넘기 힘든 장애물을 마주한다. 그들은 위에 펼쳐진 전자기 파장을 볼 수 없다. 별도 없고 무선 주파수도 그들의 세계 너머를 내다볼 수 있는 시선도 없다. 그들의 전체 관측 가능한 우주는 그들을 둘러싼 바다와 아래의 암석일 뿐이다. 만약 그런 문명이 지능, 언어, 문화, 그리고 그들의 환경에 적응한 정교한 기술을 발전시켰다 하더라도 라디오 전송이나 우주 탐사의 길은 먼저 그들이 얼음 천장 위에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수 킬로미터 두께의 단단한 얼음을 관통하며 생물학이나 경험에 준비되지 않은 진공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필요로 한다. 장애물은 단순한 공학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개념적 문제다. 별을 본 적이 없는 문명은 자연스럽게 우주로 방송하는 아이디어에 도달하지 못한다. 은하계 전체에 수천 개의 바다 세계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중 일부는 복잡한 생명체를, 어쩌면 지능을 품고 있으며 그들의 껍질 아래 침묵 속에 갇혀 있을 것이다. 선택이 아닌 구조물로 인해 침묵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펌리 역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매우 중요하다. 만약 우주 내의 거주 가능 환경의 상당 부분이 열려 있지 않고 폐쇄되어 있다면 전자기 통신이 가능한 문명의 수는 존재하는 문명의 수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다. 망원경을 만드는 호기심과 호기심에 맞는 환경에서 진화한 특정 생명체의 하위 집합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맑은 하늘과 광활한 전자기 가능성을 갖춘 문명 중에서도 얼음 1km만큼 넘기 힘든 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암석이나 진공이 아니라 바로 사고의 벽이다. 우리가 외계 지능을 찾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지능과 충분히 닮아 있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것을 찾는다. 구조화된 수열, 일관된 주파수 패턴, 기하학적 정밀성을 지닌 인공물이다. 내포된 가정은 지능이 인식 가능한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정은 인간 지능 외에는 아무것도 검증된 적이 없다. 우리가 신호라고 여기는 것의 개념은 전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에 기반한다. 우리는 소수 수열을 찾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수 숫자를 방송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한 기하학적 구조를 포착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하학적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전체 탐색 방법론의 근본은 인간의 인지 방식을 우주에 투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실제로 인지적 다양성을 위해 샘플링한 적이 없는 우주에 대한 투사입니다. 완전히 외계적인 지능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진화적 압력, 감각, 입력, 사회 구조 또는 시간과의 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지능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제약해서 전혀 다른 세계에서 발전한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의 선형 의식의 흐름이 아닌 여러 개의 동시에 작동하는 처리 흐름을 가질 수도 있고 생물학적 기질을 넘나드는 정보 저장과 검색과 관련된 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계와는 전혀 달라 보이는 것 말입니다. 그런 지능이 우리가 인식하는 구조화된 의사소통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흔적은 우리의 기기로 자연스러운 잡음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 신호는 우리가 감시하지 않는 차원에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으며, 그 기술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하지만 아직 관찰하지 못한 물리적 원리에 기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증거를 보더라도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과시킬 인지적 또는 도구적 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동물 인지 연구자들은 지구상에서 이와 유사한 작은 버전의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동물 의사소통 시스템은 인간 언어와 얼마나 닮았는지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종들은 비언어적이라고 분류되었죠. 연구자들이 비인간 의사소통을 분석하는 새로운 틀을 개발하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복잡성이 드러났습니다. 프레리도그의 울음은 포식자 특성에 관한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고래의 노래는 인간 언어와 특정 수학적 특성을 공유하는 구조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며, 벌의 춤은 인간의 감각 시스템이 직접 읽을 수 없는 거리와 방향을 전달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수십억 년의 진화사를 공유하는 동물들입니다. 만약 그 역사를 전혀 공유하지 않는 외계 지능이 있다면 그 인지 구조는 근본적으로 너무 달라서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범주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위해 만든 도구들은 우리의 마음이 처리할 수 있는 패턴에 맞추어져 있고,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패턴은 그 도구를 통해 보이지 않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중한 과학적 통찰입니다. 베르미 역설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질문은 모든 사람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라도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식별할 수 있을까일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전혀 전달 실패가 아니라 가장 깊은 수준에서의 의사소통 장애일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에 적용된다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송하는 메시지는 인간의 사고방식에 맞춘 것인데, 그것이 전혀 다른 종류의 지능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내부에서 결코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목록에서 가장 불안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이끕니다. 지능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기 도달했거나 오래전에 도달했으며 어떤 것을 남겨두고 떠났다는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수십억 년 동안 그것을 보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어떤 것 말입니다. 1973년 DNA 구조를 공동 발견하여 노벨상을 받은 분자생물학자 프랜시스 크릭은 천문학자 레슬리 올리와 함께 지향성 판스퍼미아라는 가설을 제시하는 과학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는 과학계로부터 상당한 회의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가설은 그들이 지향성 판스퍼미아라고 부른 지구상의 생명이 여기서 자연 화학만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외계 문명에 의해 의도적으로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릭은 이 생각에 신비주의가 아니라 생화학을 통해 도달했습니다. 그는 초기 지구에서 원시 화학으로부터 생명이 자연스럽게 생성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본 것에 걱정이 컸습니다. 생명은 지구 표면이 식은 후 매우 빠르게 나타났고, 유전 암호는 또한 매우 보편적입니다. 박테리아에서 적송나무, 인간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알려진 생명체가 공유하는 하나의 암호입니다. 크릭은 이 보편성을 의심스럽게 보았고, 이는 하나의 공통 기원이나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한 의도적 설계 중 하나임을 시사했습니다. 지향성 판스퍼미아는 충분히 발전된 문명이 별의 소멸이나 기타 존재론적 압력을 직면했을 때 은하계의 여러 세계의 미생물이나 생명의 화학적 전구체를 씨앗처럼 뿌릴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식민지화나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을 최대한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건이 결국 유리해지는 곳이면 어디든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페르미 역설은 크게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 기원은 별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으며,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이전 문명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침묵은 조상이 남긴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수십억 년 전에 절정을 이루고 씨앗을 뿌린 후 사라진 문명 말입니다. 이 가설은 본질적으로 거의 확증하거나 반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유전 암호의 보편성은 외계 세력 없이도 단일 기원에서 유래했다는 공통 조상설로 설명될 수 있으며, 초기 지구에서 생명이 등장한 속도 역시 놀랍지만 크릭의 비평가들은 이에 대한 자연적 설명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이 가설이 생산적으로 하는 일은 생명 탐색에 대해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판스퍼미아가 자연적이거나 유의미한 메커니즘이라면 은하계의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는 것이 반드시 독립적 기원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두 세계는 자연적 또는 의도적 우주 종족의 씨앗 심기를 통해 공통된 생물학적 조상일 수 있다. 자연적 버전의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최근 연구 분야가 있다. 행성계 형성 과정에서 방출된 암석이 수백만 년에 걸쳐 별들 사이를 여행하며 때때로 새로운 세계에 착륙할 수 있다. 일부 연구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것처럼 만약 그 암석들이 잠자는 미생물 생명을 품고 있다면 생명체는 어떤 문명과 무관하게 별개간에 퍼질 수 있다. 지향적 버전은 단순히 자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의도를 더하는 것이다. 어떤 문명이 은혜 생명을 의도적으로 씨앗을 뿌렸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원에 관한 질문은 생물학 교과서가 제시하는 것보다 덜 확립되어 있을 수도 있다. 지구에서 화학이 생물학으로 변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오늘날까지도 열린 과학적 질문으로 남아있다. 크릭의 가설은 그 개방성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의도적으로 여기 배치되었다면 우리를 배치한 문명은 생명 그 이상을 남겼을 수도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페르미 역설의 해답이 망원경이 전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묻기 시작했다. 훨씬 가까운 곳을 들여다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2001년 철학자 스티븐 웹은 시뮬레이션 주장과 더 구체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더 충격적인 가설 사이에 이상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천체 관측소 가설이라고 불렀다. 이 가설은 우리가 완전히 시뮬레이션된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의도적으로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으며 이는 우주가 실제로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와 우리를 격리시키기 위해 설계된 우주적 극장 같은 것이다. 이 가설은 간단한 관찰에서 시작한다. 태양계 너머 우주에 대한 모든 정보는 전자기 방사선, 빛, 라디오파, X선, 중력파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지도한 멀리 있는 별, 은하, 우주 구조물들은 모두 우리 기기로 여행한 신호를 통해서만 알려져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즉각적인 우주 이웃 너머는 직접 방문한 적이 없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전체 그림은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취약성을 만든다. 충분히 발전된 문명이 비어있는 우주의 허구를 구성하고 싶다면 실제 우주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 오직 우리 태양계에 도달하는 신호만 관리하면 된다. 만약 그러한 문명이 지구에 도달하는 전자기 정보를 가로채거나 겹쳐서 생명체가 사는 세계와 외계 초대형 구조물의 신호를 비어있는 정적 또는 자연스러운 잡음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천체 관측소 가설은 한 가지 읽기에서 동물원 가설의 정교한 확장이다. 동물원 모델에서는 문명들이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다. 천체 관측소 모델에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비어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며 우리가 보는 것을 매우 완벽하게 관리한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조차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아무것도 찾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 가설은 현재 어떤 기기로도 검증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학적 약점이다. 충분히 발전된 문명이 설계한 착각이 탐지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탐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우리가 하는 모든 관측은 관리 구역 내에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무시하는 모든 이상 현상은 구조의 이음새일 수도 있다. 이는 천체 관측소 가설이 과학적 제안이라기보다 과학적 인식론의 경계 조건에 가깝게 만든다. 우리가 분석하려는 시스템 내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며 입력이 통제된다면 결과도 의미 없게 된다. 이것은 과학이 처할 수 있는 매우 불편한 위치다. 이 가설이 페르미 역설에 대한 다른 고등 문명 해법들과 공유하는 점은 침묵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임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희귀성이나 파괴, 거리의 산물이 아니라 관리의 산물이다. 우주가 비어 있어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 그것이 비어 있어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이 자비롭거나 호기심이 많거나 조심스럽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식을 무관심하게 여기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이 가설이 답할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버전의 아이디어는 적극적 속임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관측 가능한 우주,
즉 빛의 속도와 우주의 나이로 인해 우리의 기기로 접근 가능한 부분이 그 너머에 존재하는 지능의 증거를 담기에는 너무 작은 표본일 뿐이다. 우주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다른 문명들은 그들이 형성된 이후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먼 곳에 존재할 수도 있다. 우리가 관측하는 버블의 침묵은 우주의 침묵이 아니며 우리 주변의 침묵일 뿐이다. 어쨌든 우리는 불완전한 정보로 작업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은 그 불완전함이 우연인지 아니면 배치된 것인지일지도 모른다. 다음은 철학이 아니다. 생물학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나온 가장 개인적인 페르미 답변일지도 모른다. 수십 년 동안 지구 너머 생명체 탐색은 거의 이론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연구자들은 모델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확률을 논의했다. 실제 관측 데이터는 답답할 정도로 드물었지만 그 상황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고 변화는 상당히 의미 있어 현재의 10년을 진정한 새 시대의 시작으로 묘사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2021년 말에 발사되어 2022년까지 완전 가동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천문학자들에게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외계 행성의 대기 조성 분석 능력을 제공하였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의 작은 일부가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여 우리 기기에 도달한다. 다양한 분자들은 특유의 패턴으로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그 필터된 빛에서 어떤 파장이 빠졌는지 분석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수천 광년 떨어진 대기 성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용한 연구팀은 K28b라는 행성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을 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의 약 2배 반 크기로 차가운 별의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약 12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산화황은 특정 조건 아래에서 해양 내 생물 분자와 관련된 광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연구팀에 의해 잠정적이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되었으며 생명의 증거로 주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2025년 같은 연구팀은 동일한 행성의 대기에서 디메틸 황화물로 추정되는 신호를 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에서는 디메틸 황화물이 거의 전적으로 해양 식물 플랑크톤에 의해 생성되며 데이터가 제시한 농도 수준에서 비생물학적 생성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신호는 통계적으로 3시그마 이상으로 강한 신호였으며 이는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5시그마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과학계는 이에 대해 흥분과 적절한 신중함을 동시에 표명했습니다. 여러 독립 연구자들은 통계적 해석과 이 거리에서 약한 신호를 기기 잡음과 구별하는 어려움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감지는 부정되지 않았고 확증되지도 않았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분석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 과학적 과정이 요구하는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K218b에 대한 최종 결론과 관계없이 보여주는 것은 개념 검증입니다. 이제는 먼 세계의 대기 화학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들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몇 년 내에 제임스 웹의 계속된 관측과 개발 중인 차세대 망원경의 배치로 연구자들은 수십 개의 거주 가능 구역 행성의 대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통계적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여러 독립된 세계들이 순수한 비생물학적 화학과 일치하지 않는 대기 신호를 보여준다면 광범위한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조사하는 모든 거주 가능 세계가 화학적 평형 상태만 보여주고 생물학적 교란이 없다면 희귀지구 가설이나 큰 필터 가설의 설득력은 훨씬 강해집니다. 페르미 역설에 대한 답은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장비로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곳에서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한다면 즉시 매우 인간적인 문제 하나가 떠오르는데 이는 이미 연구자들이 이례적인 강도로 논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구 박지적 생명체 탐색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우리는 듣고 스캔하며 이상 현상을 기록할 뿐입니다. 인류는 체계적으로 우주에 우리의 존재를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알리겠다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과학계는 이러한 변화가 현명한지에 대해 깊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메티는 지구 박지적 생명체에게 메시지 보내기를 의미합니다. 수동적 청취 프로그램과 달리
메티는 특정 항성계에 의도적으로 강력한 신호를 보내어 접촉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만약 모든 문명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를 기다린다면 아무도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나서야 합니다. 반대 농어도 마찬가지로 직설적입니다. 우리는 누가 듣고 있는지 그들의 의도와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치와 능력을 알리는 것은 정량화할 수 없는 위험을 수반하며 정량화할 수 없는 위험은 관리될 수 없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사망 전에 공개적으로 외계 문명과의 접촉 시도가 위험하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기술적으로 열등한 문명 간의 역사적 접촉에서 약자가 항상 재앙으로 끝났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천체 생물학, 천체 물리학, 존재론적 위험 분야의 상당수 연구자들은 적극적 메시징이 글로벌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떤 신호에 대한 응답이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의 지연 후에 도달하며 이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어두운 숲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미 탐지 가능 범위에 있습니다. 100년 동안의 방송 라디오와 텔레비전 신호는 이미 100광년이 넘는 방영의 전자기 활동 버블을 만들어냈으며 이 범위 내에 어떤 문명도 이미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이를 되돌리지 않으며 이미 보여진 사실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여지고 있다면 조용히 있는 것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이 논쟁은 또한 과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버넌스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누가 지구를 대표하여 말할 권한이 있는가? 현재 어떤 국제 조약도 METI를 규제하지 않으며 개별 관측소와 민간 단체들도 원한다면 어떤 신호든 전송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는 고출력 전파로 별 시스템에 신호를 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메티 논쟁이 학문적 차원을 넘는 이유는 바로 이 시점입니다. 강력한 페이즈 배열 송신기와 정밀 타겟팅 기술의 발전으로 별 거리에서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이미 존재하며 일부에서는 의지도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합의, 규약, 거버넌스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소리쳐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외칠까 아니면 조용히 기다려야 할지, 이미 우리를 들었을지도 모르는 우주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에 대한 문제는 인류가 우주 영역에서 직면한 최초의 진정한 문명적 규모의 결정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기 동안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일 수도 있으며 그 영향은 우리나 손주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을 살아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페르미 역설에 관한 가장 불안하게 하는 제안은 우리가 외부로 보내는 어떤 것과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것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던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페르미의 답변에는 망원경이나 신호, 먼 세계가 필요 없는 버전이 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 우리의 DNA, 생화학,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각 세포에 기록된 특정 분자 기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만을 요구한다. 이 아이디어는 진정한 과학적 수수께끼에서 시작된다. 유전 암호는 보편적이다. 지구상의 모든 알려진 생명체, 모든 박테리아, 모든 식물, 모든 동물은 DNA를 단백질로 번역하는 기본적인 코딩 시스템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이 코드는 특정 화학 문자 세트의 세 트립릿을 특정 아미노산에 매핑한다. 그리고 이 매핑은 모든 생명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러한 보편성은 공통 조상에 의해 설명된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원래 개체군에서 유래했으며 이것이 과학적 합의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왜 이 특정한 암호인가? 트립릿과 아미노산 간의 가능성 있는 수많은 매핑 중에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사용하는 특정 암호는 매우 최적화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들은 그것이 돌연변이 오류에 대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드의 단일 오류가 대부분의 무작위 대체 코드에 비해 단백질 기능에 미치는 변화가 최소하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최적화된 코드를 순수하게 무작위 초기 할당으로 도달할 확률은 수학적 분석에 따르면 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 코드가 초기 지구에서의 초기 진화적 압력에 의해 선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가 거의 직접적인 화석 기록이 없는 시기에 마지막 범우주 공통조상 이전의 시기에 일어났을 수 있다. 이것이 표준 과학적 입장이다. 더 나아가 더 추측적인 틀에서는 이 코드가 설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우주적 유산 가능성에 대해 썼다. 충분히 진보된 문명이 은하 전역에 퍼져 있는 생물체의 유전체에 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그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소통이 아니라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DNA는 엄청난 정보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조건에서는 매우 안정적이다. 단백질을 직접 암호화하지 않는 DNA의 비암호화 영역, 즉 인간 게놈의 약 98%의 메시지를 암호화한다면 이 메시지는 이론적으로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는 순수한 추측에서 과학적 호기심으로 나아갔다. 연구자들은 유전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고, 순수한 진화론적 기원과 일치하지 않는 수학적 구조나 정보 패턴을 찾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방법론은 새롭고 분석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메시지 암호 없이 생물학적 버전도 존재한다. 만약 지구상의 생명이 다른 세계에서 유입되었거나 자연스러운 성간 운반을 통해 도입되었다면 우리의 생물학 자체가 다른 곳에서의 생명 존재의 증거일 수 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는 은유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서 시작된 기원의 화학적 흔적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생물학이 우리 행성의 화학 기록인지 아니면 더 멀리 어디선가 온 편지인지에 관계없이 페르미 역설의 답은 우리 내부에 이미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기술이나 망원경이 아니라 우리가 찾은 모든 생명체를 정의하는 문제. 우리는 신호를 찾기 위해 하늘을 수색해 왔다. 가장 깊은 신호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탐구한 모든 이론은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한다. 어떤 이들은 우주가 신호를 보내기에는 너무 단순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문명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파괴하기 전에 사라진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지능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의 한 구석에서 형성된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침묵이 관리되거나 시간적이거나 우리의 제한된 인식의 산물일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지 못한다. 그 불확실성은 과학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 단계에서 어떤 문명이 알 수 있는 것의 정직한 최전선이다. 그러나 가장 엄격한 가능성, 즉 침묵이 진실이고 영구적이며 이 은혜는 다른 기술 문명이 없으며 어느 것도 탐지할 만한 탐사선이나 신호, 유물도 보내지 않았으며 그 이유가 우리가 검토한 모든 것의 조합일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생명은 드물고 복잡성은 더 드물며 지능은 훨씬 더 드물다. 그리고 등장하는 문명들은 대개 짧고 우주와 시간에 넘을 수 없는 거리를 두고 존재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우리의 책임감이 변한다. 우리가 이 은하에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면 우리의 생존은 단순히 인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적 문제가 된다. 우주는 우리 안에 그것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어쩌면 궁극적으로 그것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파괴한다면 그 능력도 함께 사라진다. 대안이 없으며 인접 문명이 등을 돌릴 기회도 없다. 둘째, 우리가 만드는 것의 의미가 달라진다. 우리가 축적하는 모든 지식, 과학적 진보, 문화적 성취는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것일 수 있는 맥락 속에 존재한다. 흔한 것의 최선의 버전이 아니라 희귀한 것의 유일한 버전이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더 작거나 충돌이 덜 현실적이게 만들지 않지만 페르미 역설은 그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든다. 세 번째로, 이는 탐험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다. 은하가 대부분 비어 있다면 성간 문명이 되는 길고 어려운 과정은 인구가 있는 우주에 합류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빈 공간을 채우는 행위이다. 우리가 결국 도달하는 모든 세계, 연구하고 잠재적으로 거주할 시스템마다 우리는 그것을 처음으로 만난 존재가 될 것이다. 그 처음의 낯설음과 무게는 한 번에 모두 마음에 담기 어렵다. 네 번째로, 그리고 아마도 현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자신의 위기 단계를 극복할지 여부에 긴급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기는 실존적 위험 연구자들에 의해 우리 종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시기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기후 붕괴,
그리고 급속한 기술 변화에 수반되는 지정학적 압력들이 모두 우주적 시간 기준으로 거의 순식간에 다가오는 한 시야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가 이를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가 혼자라면 더욱 그렇다. 만약 우리의 생존이 언젠가 수백만 년 후 다른 종이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들만이 유일한 존재인지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이 된다면 더욱더 중요하다. 우리는 간단한 질문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다. 모두 어디 있나? 우리는 30단계의 가능한 답변을 거치며 하나의 명확한 해결책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무언가를 묻는 우주의 초상화를 마주하게 되었다. 생명이 흔한지 드문지, 그 필터가 우리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침묵이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인위적인지, 그 침묵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든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다. 우주가 지켜보고 있거나 아니거나